자,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잘 보셨나 보다. 중개사법부터 또 안 나왔네. 중개사법 쉬웠죠? 중개사법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찍었어요? 몰라요? 뭐 중개사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점수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일단 1차에 치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1차 과목을 1차는 좀 어때요? 좀 쉬웠어요? 1차 과목 일단 여러분들이 1차에 뭡니까? 무조건 1차에 좀 치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일단 해주시고요. 중개사법 저기 오답이 좀 나왔어요. 답 2개짜리가 하나 나왔네. 20번에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 부분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요? 192페이지에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 부분 요거는 소위 말하는 에스크로우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일단 자, 제목을 보면 일단 계약금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약금 등에 대한 자, 반환 채무 이행을 뭐한다?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계약금 등이란 뭘 얘기한다? 요거는 계약금 등에는 뭐뭐 등하니까 뭐가 있어요?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얘기하고 근데 반환이란 뭐예요? 반환이란 되돌려주는 거라 그랬죠? 자, 돌려주는 행위. 자, 그 돌려주는 채무에 대한 것을 뭐다? 보장하는 제도다. 자, 일단 그 계약금 등에 대한 돌려주는 것을 자, 이게 A하고 B가 있고요. 자, 개업공개사가 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배우셨죠? 자, 이 A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와 B가 만약 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처리하면 일단 무효가 되죠? 자, 무효가 되는데 다시 두 가지로 갈라지죠? 애초부터 허가를 안 받을 목적, 이걸 뭐라 해요? 잠탈할 목적이라고 그러죠? 허가를 안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고요? 네,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죠? 자, 확정적 무효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처리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A와 B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허가를 받긴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 신청을 해요. 근데 허가가 나지 않았다. 자, 일단 허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허가를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했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죠.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불허가 처분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 A는 B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한다? 돌려줘야지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돌려준다. 이제 돈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이 A가 얘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B가 A에게 이 계약금 등을 넘겨주는 대신에 자, 개업공개사 갑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얘가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으면 얘한테 건네주면 되고 근데 뭐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B한테 건네주면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된다? 계약금 등 예초 관련된 자, 반환채무 이행보장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자,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예, 자, 누구? 예, 일가 누구예요? B를 위한 제도죠.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이때 다시 한번 계약금 등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계약금 등은 뭘 얘기한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얘기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때 계약금 등에 있어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죠. 자, 이 상황에서 예측 원고를 어떻게 돼요? 안 했죠? 예측 원고 안 했어도 의무는 이 법상의 의무 위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구 명의로? 자, 예치 명의자가 있었죠? 예치 명의자가 있었습니다. 자,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은행이죠? 자, 은행, 은보, 신채공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뭐죠? 은행. 자, 이제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보면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자,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자, 그 다음에 또 공제사업자 있었죠? 전문회사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해도 되고요. 이런 기관 명의로 예치해도 되고. 요거는 예치 명의자, 예금주 명입니다. 예금주 명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 예치하느냐? 예치 기관이 있어요. 예치 기관은, 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회사, 그리고 또 공제사업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금융기관과 여기에 은행은 어떻게 돼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일단 모든 금융기관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금융기관은 자, 보험회사, 자, 은행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이고 보험회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금융기관. 자, 신탁회사 금융기관인데 금융 업무 담당하면 금융기관입니다, 얘도. 자, 근데 신탁회사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명시가 이미 되어 있고 채신관서도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공제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예치명의자, 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보세요. 결국은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까지는요. 예치명의자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치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회사는 실제로 금융기관도 아닙니다. 일단 자,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 소위 말하는 에스코트 업체인데요. 요거는 일단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예치명의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을 한번 잘 구분해 보시고요. 이때 여기에 예치명의자에 공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예치명의자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공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치기관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공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예치명의자와 예치기관 두 가지 일단 구분해서 둘 다에 뭐가 없다? 공탁이 없다는 거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치 시기는 언제까지냐? 자, 예치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치기간은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로 나눠진다. 자,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 예치기간과 관련돼 보면 좀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치기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 그러면 또 예외적 규정은요. 195페이지에 계약금의 사전수령 요 부분에 있어요. 자, 일단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요. 예외는요. 자,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자, 중도 수령이란 중도까지만 예치하고 나중에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중도 수령 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자,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교부하느냐?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도 수령, 이제 원래 예치 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인데요. 자, 이때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뭘 발급받아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는 얘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 예치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 예치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여기에 예치기관에 교부한다. OX 예치기관에 교부한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기업한다. vs 이것도 틀리죠. 자, 일단 뭐 거래 당사자에게 기업한다. 이것도 당연히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치기관에 기업한다. 개업공개사에 기업한다. 거래 당사자에 기업한다. 다 틀리다.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한테 기업한다 그러면 맞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 봐서 문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예치 명의자한테, 자, 일단 중간에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자, 이게 보증서 발급 기관은요,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자,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예치명의자한테 기업한다. 자, 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나왔느냐?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아까 예 들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얘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처럼 뭐 유동정보유가 된다 그랬고 있고요. 자, 이제 확정정보유, 허가받지 않았다 확정정보유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개업공개사, 자, 예치명의자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은행이라든가 보험신탁, 최신,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이제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돈이 이제 이 개업공개사 갑명의로다가 예금 시켜 놓은 상태. 근데 허가를 일단 돈이 급하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허가 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 말이, 아, 이거는 허가 날 것 같네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얘한테 쫓아가지고, 야, 허가 날 것 같으니까 돈 미리 좀 빼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갑이 다시 A에게 예치된 금액을 일단 빼줍니다. 자, 빼주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담당 공무원 허가 날 것 같네요.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허가가 안 나버린 겁니다. 그럼 얘는 보증금,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디로 가 있어요? A한테 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A는 B에게 건네줘야 되는데 건네주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누구는요? 이 B는 분명히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갑한테 맡겨놨죠?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청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미 이쪽으로 갔어도.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뭐 한다? 예치명의자에게 뭐를? 보증서를 발급해서 얘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얘한테 교부를 해주고 나서 돈을 미리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예치 기간은 일단은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인데 예외는 중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예치를 일단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한다면 이때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의무가 발생한다. 일단 먼저 약정하라 그랬습니다.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비 그리고 거래 안전에 대해서, 자,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라. 자, 인출할 때 어떻게 동의받는다라는 것 약정하고요. 실비. 자, 비용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거래 당사자와 약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의, 그 두 번째가 자기 소유 예치금과 자기 소유 예치금과 뭐하라? 분리하라. 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라. 요거는 일단은 통장을 새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통장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자, 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라라는 얘기는요. 일단 원래 내 통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통장에다가 만약에 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1억에 계약금 등 예치받아가지고 1억을 넣습니다. 그럼 총합하면 2억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1억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3개월 뒤에 빼준다. 라고 한다면 뭐가 남아요? 요 사이에. 예, 이자가 남죠. 자, 바로 그 이자는 어떻게 돼요? 원래 받아갈 사람 이자죠. 근데 내 돈과 합쳐져 버리면 이자 계산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예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일단은 예치하라. 그래서 나중에 줄 때 어떻게 돼요? 이자까지 그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자기 소유의 증과 불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 안 된다. 인출 금지가 나옵니다. 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인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못 믿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자, 예치 금액만큼 뭘 설정해서 보증을 설정해가지고 증서 4번을 교부해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증 설정 기관은 어디냐? 이거는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 그 다음에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공탁이에요. 공제나 아니면 공탁. 자, 요 세 개 중에 선택해서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여기 선택해가지고 보증 설정하라. 자, 여기는 공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업무보증 설정 배우셨죠? 업무보증 설정 그 부분 그 기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해가지고 4번 교부주라 라고 했어요. 자, 얼마만큼이요? 예치 금액만큼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약 금액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예치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 4번 교부주라.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계약금 예치. 자, 요거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요? 요 네 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입니다. 이게 자, 은행이나 그 다음에 또 보험이나 신탁이나 이런 거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일단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의무다. 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이 법 또는 이법 명의에서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약금 등 예치 제도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6페이지를 보죠. 거기 보니까 금지 행위가 나오죠. 자, 이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다? 금지행위는 자,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죠. 자,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한 의무다. 자, 개업, 공개사 등 하면 뭘 얘기한다? 자, 다시 한번. 개업, 공개사 등 하면 이 등은 뭐까지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존.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존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자, 개업, 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그다음에 중개보존까지를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자,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총 7가지에서 나오죠. 7가지. 자, 이건 금지행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도 이런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행위를 일단은 뭐하라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 196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그 박스에 조문 나오죠? 자, 조문에 1번부터 7번까지의 금지행위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럼. 자, 한번 묶어서 저번에 한번 묶어버렸는데 안 묶어놓으신 분 한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1- 이렇게 놓고 5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가지고 3- 이렇게 한번 해놓으세요. 자, 지금 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 뭐가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지행위는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또 만약에 위반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위반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금지행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4가지부터 먼저 보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문 보지 말고 밑에 본문을 일단 보세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자, 중개 대상물이 뭐였죠? 중개 대상물이란 뭐였었어요? 자, 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게 중개 대상물. 자,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를 금지한다? 매매를 뭐 하는 거? 업하는 걸 금지한다. 자, 그러면 업이란 뭐예요? 업이란 뭐라 그랬죠? 일단 뭐 직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장사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장사의 요건, 제가 중개업이란 용어 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중개업이란 용어 정의에서 업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렸어요. 자, 업이란 뭐 하는 거다? 장사하는 거다. 자, 그럼 장사의 기본 요건이 뭐예요? 일단 계속해야 된다. 또 하나, 일단은 돈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돈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요때 돈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금쟁이 부분에서는 돈 받아야 된다를 약간 좀 틀어가지고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뭘 두 가지를 염두에 판단한다. 일단 계속성, 반복성 여부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그 외에도 사회통념상의 보유시기, 거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유시기를 판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 달에 사가지고 3월 달에 판매하고요. 3월 달에 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다시 매매했습니다. 요때 사가지고 요때 매매. 자, 요거와 그 다음에 또 자, 10년 전에 산 것을 3월 달에 매매한 거, 그 다음에 15년 전에 산 것을 6월 달에 매매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매매를 업을 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봅니다. 뭐가 매매업이 되겠어요? 네, 앞에 게 보유 시기, 거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어요. 보유 시기는 결국 요런 걸 얘기하죠. 단기 전매하는 거죠. 단기 매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나 상호 판단했을 땐 이게 매매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유 시기, 거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으로는 매매를 업을 금지하는데요. 여기에 매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뭘 금지하는 건 아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뭘 금지하는 거예요? 업 자체. 자, 집장사, 땅장사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그렇게 집장사, 땅장사를 하는 걸 금지한다. 이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금쟁이를 거꾸로 하면 돈 버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자, 싼 부동산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개업공개사들이 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시 이것을 되파는 행위를 많이 하죠. 자, 그런 행위를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매매를 업을 하는 걸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금지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임대업은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뭐만 금지에 해당된다? 매매업만 금지에 해당됩니다. 자, 매매업만 규정되어 있죠. 뭐는 규정이 안 돼 있다? 임대업은 규정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건 분명히 금지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금지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이 자, 뭡니까? 임대업을 할 수 없다. 왜 없죠? 예, 14조와 관련되죠. 자, 14조에 임대업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행위는 아니지만 법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인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없는 내용. 자, 이거는 왜 그렇다?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뭐에는 위반된다? 14조 규정된 거 관련해서 위반되는 거예요.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무등록 업자를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또 명의를 이용하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랬어요.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 제가 아마 예전에 강의 들었던 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1, 2월 달에 한번 했었죠? 무등록업자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들 조금만 밖에 나가면 많이 보이는 거. 네, 컨설팅 간판들 있었죠? 자, 토지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하는 간판들. 요게 무등록업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동네 몇십 년간 살았던 원주민들이죠, 왜? 원주민들이라서 매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많이 가죠. 자, 외지에서
토지 중개하러 사무실 내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과 협력 안 하면 매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케이스 또 무등록업자 있어요. 또 시골에 가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마 시골에서 사시면 동네 이장들입니다. 자, 그 동네 이장한테 매물들이 거의 반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 가면요, 이장하면 할만합니다. 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매물 딱 가지고 각각 개업그냥 사무실로 가서 배팅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주면 얼마 줄래? 이쪽 가서도 얼마 줄래?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주는 사람한테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사람 대표적 무등록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해서는 돼. 자, 이렇게 의뢰받거나 명의 이용이 뭐는 거예요? 이름 빌려주는 거 좀 대하는 거죠. 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초과수수. 초과수수. 중개보수에 대한 뭐다? 초과수수 있었습니다. 초과수수. 중개보수에 대한 초과수수. 자,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법정 중개보수, 그 다음에 또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사례나 증여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어떤 명목, 자, 여러분들이 어떤 명목에다가 하면 저 밑줄 한번 쳐보시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거기 보면, 자, 세 번째 나오죠? 이제 19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8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온다? 자, 거기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어떤 명목, 이거는 뭘 얘기한다? 절대적 금지를 얘기한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 절대적 금지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사례나 증여나 어떤 명목으로든지 어떻게 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중개보수라든가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앞에 보니까 사례라는 말 나오죠? 사례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더 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줬습니다. 위반된다, 안 된다? 자,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줬어요.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례라는 게 나오죠? 사례라는 게 나온다. 사례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물론 개업공개사가 요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대부분 보면 이게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더 주는 게 사례금이죠. 자, 그래서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 중개보수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100만 원 얹어가지고 옵니다. 얹어가지고 봉투에다가 200만 원 얹어줬어요. 200만 원 딱 해가지고 줍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죠. 자, 받으라고 그랬죠? 네, 이거 그냥 받으세요. 대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난 모르는 사람 거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은 2004년도 사건에서 지금 조금 아마 좀 오래된 사건인데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거기는요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예요. 분당 쪽에서 살았던 분들이 아마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알 겁니다. 그때 당시에 중개사무소 피가 권리금이 분당이 최고 높은 게 3억이고요. 좀 어지간한 좀 장사되는 데는 2억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분당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개업중개사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중개해줬는데요. 중개보수가 아마 10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이제 100 얼마 달라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 거기다가 자 수표로다가 딱 해가지고 200만 원을 제가 100만 원을 더 얹어 법정보수가 예를 들어서 100 몇십만 원이니까 130만 원을 칩시다. 13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여기다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딱 200
30만 원을 얹어서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자, 이제 개업금계에서 딱 봉투 열어보니까 뭐가 얼마나 더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받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 그 의뢰인이 그 개업금에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해요? 잘못 줬다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저거 잘못 돌려달라는 사람은 당신 뭐 했다? 뭐 했다는 얘기 지금 초과 수수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 신고하겠다. 관청에 신고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지금 초과 수수하면 일단 어떻게 된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형벌 1-1. 자, 1년 이하의 징역도 1,000원 벌금이죠. 자,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분명히 위반된다 그랬죠. 그때도 위반됐던 사례입니다. 그때도 위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제 너 찌르겠다. 이제 너 더 받았으니까 뭐 한다? 찌르겠다. 협박하고 있는 거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좋다. 나는 협박 이런 데 안 넘어간다. 한번 같이 해보자. 끝까지 해보실래요? 자, 6번 보죠. 여기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뒀으니까 설마 징역은 안 보내겠죠? 자, 그래도 위반됐으니까 뭐를요? 벌금형이라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벌금형이 무조건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이면 결격사입니다. 지금 그 300만 원 지금은 자, 이 법 위반해서 얼마 이상? 이 법 위반해서 얼마 이상이 예대하지만 결격사유예요. 300만 원 이상이죠. 자, 300만 원 이상 액수가 이제 300만 원 이상으로 됐는데 그거 된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돼요. 4년째인가 3년째인가 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자,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이 법 위반해서 50만 원 벌금 나와도 일단 결격사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등록이 취소되고 몇 년간 중개업 못해요? 예, 이 법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중개업 못한다? 3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3년간 중개업 안 할 각오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해볼래요? 아니면 이랑 협상할래요? 네. 그때는 또 장사가 되게 잘 됐다 그랬죠? 월수 찍는 게 1,500에서 2,000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그때도 상당히 호황이었죠? 월수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3, 4천 찍었고요. 아파트만 중개해서 3, 4천 찍는 것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근데 아파트만 중개해서 기본적으로 1,500, 2,000이고 잘하는 사람들은 3, 4천 찍을 때니까 일단은 얘랑 협상을 합니다. 그래 얼마 주고 끝내냐면 1,500을 주고 끝냈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1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1,500 그냥 날라가 버렸죠? 한 푼도 내 중개보수도 못 받고 그냥 1,500 그대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인들 나쁜 놈들 많아요. 생각보다. 개업금계에서도 나쁜 놈들 참 많은데 개업금계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의뢰인도 나쁜 놈들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낯모르는 사람 거는 일단 받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의외로 또 낯모르는 사람들이 매물을 뭐 좋다고 해서 하나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나랑 같이 작업하면 내가 얼마 적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장사 안 된다고 덜커덕 받았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사기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은 공범이에요, 공범. 이게 공범이 되는 경우도 종종 걸립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케이스가 지금도 있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어쨌든 더 한 푼에도 더 받은 것은 어떻게 된다? 한 푼에 더 받은 것은 이 법이 위반된다. 그 다음에 또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되돌려준 것도 위반된다. 자,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도 위반된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당좌 수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요구했어요. 초과해서 요구해가지고 뭘 끊어준 겁니까? 의뢰인이 당좌 수표를 끊어줬죠. 근데 당좌 수표를 끊어줬다가 당좌 수표가 어떻게 한다? 부도가 나가버렸습니다. 당좌 수표가 부도가 났어. 자, 그럼 이때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줘야지만 되죠? 자, 근데 이때 어떻게 한다? 이때 이제 뭐 부도 났으니까 어차피 가서 이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보죠.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안 준 거죠? 돌려받았으니까 그래도 위반된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여러분 이제 기억할 거.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 위반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 위반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도 위반된다. 자, 두 가지 구분해 놓으시고 더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된다? 무효죠? 자,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떠한 명목이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떠한 명목이란? 네, 절대적 금지라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명목, 이건 절대적 금지다. 그러니까 자, 우리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 위반되고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도 위반되고 초과해서 받은 것 같은 거라 되돌려 줘라. 자,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 금쟁이 거짓 언행 있습니다. 자, 거짓 언행. 거짓 언행.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은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금지한다.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뭐예요?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의미가 뭐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죠. 여러분들 좀 교재 보고 있습니까? 지금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제가 넘기면 넘기는 것 같아서. 자, 지금 봅시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 중? 200페이지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 이때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다? 자, 뭐가 있었어요? 권리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중대한 하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상 중요사항이 되겠죠. 그런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란 뭐예요? 거짓된 언행, 거짓말한 거죠? 거짓된 언행, 그러면 그 밖의 방법, 그거는, 자, 거짓말은 안 했지만,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안 알려준 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뭐냐면, 침묵행위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설정됐다 안 됐다를 아예 얘기 안 하고 입국 다물고 그냥 중개줍니다.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침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밖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대로 하고요.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언행 이게 되죠. 자, 이와 관련된 이제 판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묶였는데 바로 현금할 수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발 제한 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라는 거죠. 근데 팔려야 안 팔려 이거? 안 팔리죠 이런 거. 근데 꽂아가지고 야 이거 사면 당장 팔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팔리죠. 이것도 거짓언행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가격도 거짓언행에 해당된다 그랬죠. 거래상 중요상. 그래서 판례상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여서 그 차액을 편차하니. 자,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여서 차액 편차한다. 자, 이거는 자 A가 뭡니까? 1억에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갑이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1억 2천만 원에 팔아줄 테니까 요 2천만 원 갖고 반반 나누자. 뭐 여러분들이 아마 개업공개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2천만 원 갖고 반반 나누자 그래요. 그럼 얘는 1억 받으려고 그러는데 1천만 원 더 들어오니까 그래라라고 어떻게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면 이 갑은 B에게 얼마에 팔고 얼마 판다? 1억 2천에 팔죠.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나눠갔죠. 그러면 이때 B한테는 결국 뭘 거짓말한 거예요? 가격을 2천만 원 거짓말한 거죠. 이것도 거짓언행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서 정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뭐가 되는 거? 1년 이하 징역처럼 거. 자, 1-1 보죠. 매무수거 이랬죠? 수거. 자, 다시 한번 매무수거. 자,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매 하면 뭐예요? 중개대상 매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죠. 거짓언행이죠. 자, 다시 한번. 매무수거. 매 뭐다? 예, 중개대상 매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 뭐다? 거짓언행. 자, 반드시 금제인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금제인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 조건으로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보죠. 이제 5번째 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번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 이 증서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증서에 대해서 매매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증서, 중개, 증서, 매매업. 자, 이때 이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주면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얘기합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 그래서 이 증서는 뭘 얘기한다?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얘기한다. 입주자 저축 증서 뭐예요? 청약 통장이죠. 청약 예금 부금 통장을 얘기한다 그랬죠. 청약 부금 예금 통장을 얘기하는 법입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 요게 대표적인 케이스. 이거는 어느 법에서 일단 금지하고 있다? 이거는요. 자, 주택법에서 일단은 양도할선이 금지되고 있죠. 자, 주택법에서 만약에 입주자 저축 증서 이거 양도하거나 알선하면 주택법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주택법에서 증서와 관련된 부분이 입주자 저축 증서 있고요. 뭐 주택 상환 사채라든가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일단 개업공개사가 하는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것만 나와요. 자, 그러면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이 양도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3 이랬죠.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어떻게 된다? 3-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때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자,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가 있었다? 자, 분양권 있었죠? 분양권. 그 다음에 또 상가분양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분양권과 그 다음에 상가분양계약서, 분양권, 상가분양계약서, 요게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이죠. 상가분양계약서, 상가를 분양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일단 계약서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이때 요거는 두 가지는 판례고요. 또 판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도정법상의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있죠. 자, 이거는 중개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대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6번째 금지를 해보죠. 자,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어떻게 돼요?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직접 거래, 누구와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 누구와 직접 거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개의뢰인은 누구예요? 중개의뢰인이란 내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거 팔아달라, 사달라, 그 다음에 또 임대해달라, 임차해달라고 오는 사람이죠. 그 오는 사람과 어딘가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건을 내가 직접 의뢰인의 물건을 내가 직접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사러 왔습니다. 그때 내 물건을 직접 의뢰인에게 팔아도 뭐가 된다? 직접 거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뭐까지 포함하느냐면 매매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환,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자,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자, 왜 금지하느냐? 자, A가 갑에게 자, 1억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갑은 어떻다? 자, 딱 보니까 이거는 1억짜리 물건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적어도 1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돈 버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1, 2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 돈 버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한다? 1억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1억 5천에 되팔면 되겠죠? 자, 요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로 요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금제인은요,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자,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특히 땅 같은 거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거래하면 금지행위가 해당되니까 이제 피하는 방법. 자, 일단 이것을 자 B에게 갑이 중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갑이 A와 B 사이를 중개해 주는데 이 B가 갑의 가족입니다. 자, 이거 자기 가족한테 중개해줬어요. 직접 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자, 이것도 중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A가 을에게 뭐였다?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을이 다시 갑 옆집에 있는 자 갑의 갑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물건 좋은 거 있으니까 네가 좀 사라라고 해가지고 의뢰 중개로 갑이 샀습니다. 의뢰 중개로 갑이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직접 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직접 거래 해당 안 된다. 자, 요거는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직접 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요즘은요 물건 좋은 거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해요. 다른 자 이렇게 갑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내가 사야 돼요. 그럴 때는 의뢰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좀 계약서 써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개준 형태로도 합니다. 품앗이 한다 그러더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발생돼요? 중개 보수가 발생되죠? 그러면 그거 갖고 나중에 대신 나중에 뭐 오면 뭐 이렇게 써주고 이런 품앗이도 한대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A가 B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즉 뭘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준 거죠. 자, B가 갑에게 의뢰한 겁니다. 자, 갑에게 팔아달라고 그랬고 갑이 B와 계약을 쳐냈습니다. 즉 누구와 계약 쳐낸 거예요? 대리인, 수임인과 계약 처리를 했죠. 자, 이거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자, 수임인, 대리인과 거래한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왜냐? 얘는 대리권을 소유받았다면 뭐예요?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얘가 직접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의뢰한 거죠? 자,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케이스 시험 문제 다 나온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쌍방 대리,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일을 금지한다.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갑이 있어요. 양쪽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 자, A가 1억의 물건을 얘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하면서 얘한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자, 위임장에다가 뭘 첨부했어요? 인감증 첨부했겠죠? 자, 그 다음 B도 갑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의뢰하면서 어떻게 한다? 일단 위임을 해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A로부터도 위임받고 B로부터도 위임받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다 이제 물건을 일단 거래 성사시켜줍니다. 그럼 계약서 누가 다 써요? 갑이 혼자서 다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1억짜리 물건을 얘한테 얼마에 파느냐? 1억 2천만 원에 팝니다. 그래가지고 자, 계약서를 자 혼자서 다 쓰니까 두 장을 쓰겠죠? A용 계약서와 B용 계약서. A용 계약서는 얼마? 1억. B용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뭐 1억 2천 써가지고 결국 여기에 얼마 건네주고 1억 건네주고 2천만 원 먹는 거죠. 자, 바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양쪽을 대리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특히 2006년도 이전에는 2006년도 6월달인가 7월달부터 등기부에 거래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어떻게 된다? 그 전에는 이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많이 이 행위가 있었던 건데 뭐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등기부에 어떻게 돼요? 실제 거래가 기재되죠. 근데 1억에 팔았고 이건 1억 2천이면 1억 2천이 만약에 1억 2천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얘는 나중에 등기부 확인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이거. 나는 분명 저기 뭡니까 1억에 파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자, 얘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제 꼬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 1억 2천에 상인 사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얼마 해라? 예, 1억이 하라. 근데 액수가 너무 크면 좀 문제가 있고요. 액수가 좀 작을 때는 요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돼요? 1억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종용을 하죠. 그럼 만약에 1억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등기부 얼마가 기재돼요? 1억에 기재되죠. 이런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일단 걸렸다면 어떻게 되고요? 걸렸다면 3-.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한쪽만을 대리하는 뭐예요? 한쪽만을 대리하는 일방 대리는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일방 대리는요. 일방 대리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만 금쟁이? 쌍방 대리만 금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투기 조장행위가 있습니다. 투기 조장행위가 있어요. 자, 이거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또 옆에도 쓸까요? 전매가 제한되는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 조장이 있어요. 미등기 전매와 전매 제한.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해주는 등 투기 조장이 있죠. 자, 그러면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소위 말하는 뭐죠? 소위 말하는 미등기 전매. 자, 미등기 전매. 자, 이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예,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러죠. 자,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또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이때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나 법에는 위반된다. 자, 법에 어떤 법이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이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벌이 어떻게 되죠? 자,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금액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요. 이렇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금지하니까 자, 일단 투기조장, 이 미등기 전매 이거를 중개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 이때요. 자,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결국 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비록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매 차익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위반된다.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위반된다. 자, 왜냐면 이제 뭐 전매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요즘은 그게 많이 없습니다. 뭐 투기과열 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풀렸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기 조장에 해당된다 했어요. 자, 그까지가 이제는 금지 행위입니다. 자, 이제 금지 행위 3-5죠. 3-5였어요. 증서 중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투기 조장. 자,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가 있다. 자, 요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1-3- 반드시 여러분들이 금제인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은 요 금제인은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제인은 1년 이하 징역처럼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처럼 벌금인데, 자, 그것 형벌뿐만 아니라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개업공개서 위반한다면 상대 등록 취소고요. 자, 이거를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요. 이때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형벌뿐만 아니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또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서 위반하면요. 자격 정지받을 수 있고, 자, 요 상황 처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뭐가 나오죠? 보수가 나오죠? 보수 부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